한국에서 법을 어겨 처벌받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아주 오래된 속설이 있습니다. 육조지라는 것이죠. 형사는 때려 조지고, 교도관은 세어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루어 조지고, 감옥 간 사람은 먹어 조지고, 가족들은 재산을 팔아 조진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재판을 미루어서 피고인을 골탕 먹이고, 검사는 조사한다며 수시로 불러서 괴롭히며, 교도관은 검열과 확인을 위해 숫자를 세어 골치 아프게 하고, 수감자의 가족은 재판 비용을 대다 가산을 탕진한다는 뜻입니다. 이 중 형사는 때려 조진다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그리고 해방 이래 오랫동안 형사는, 즉 경찰은 때려 조지는 분위기에 익숙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에서는 형사들이 은근슬쩍 CCTV를 가리거나 진실의 방에서 범죄자들을 혼내주는 모습이 나오죠. 그나마 CCTV가 없었던 시절에는 경찰서 전체가 진실의 방이었고, 그 진실을 캐는 도구는 튼튼한 몽둥이일 때가 많았습니다. 알리바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를 냅다 때려 조졌던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었거든요. 증거든 뭐든 두들겨 패서 자백만 받아내면 검사가 알아서 불러 조지고, 판사가 대충 밀어 조져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몹쓸 관행에 공식적인, 아니 역사적이라고 불러도 좋을 제동이 걸리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1981년 일어난 윤아무개 노인 살인사건입니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살던, 요즘으로 치면 100억대 자산가라 할 부자 윤노인은 집안에서 가정부와 9살 소양딸과 함께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원한 관계에 의한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했고, 조카 며느리인 가명 고나리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아파트를 사달라고 조르다가 윤노인이 완강히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이를 벌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발표는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알리바이를 12번이나 번복하고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안 돼 수사에 애로가 많았다. 범행 당시 입었던 원피스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자백 내용과 정황 증거 등이 공소 유지에 충분할 것으로 확신한다. 즉, 자백 외에는 유력한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경찰은 자백을 근거로 고나리 씨의 집을 수색해서 그녀가 훔쳐왔다는 윤노인의 폐물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폐물은 사건 현장을 수색했던 형사가 보관하다가 노인의 조카 며느리 고나리 씨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깔끔하게 무시됐습니다. 고나리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경찰서 지하실은 물론 호텔 방까지 끌려다니며 엄청난 고문을 받았습니다. 물고문은 기본이고, 범 같은 형사들이 허리를 짓밟으며 자백을 강요했고, 자백하지 않으면 죽어서 나간다며 극한의 공포와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고나리 씨는 항복하고 맙니다. 그녀의 말입니다. 살려만 준다면 아무 것이나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인생 포기의 순간에 자백을 한 것입니다. 경찰도 검찰도 믿는 구석은 오로지 이 자백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결정적인 순간에 법정에 내밀 히든카드가 있다면서 고 씨를 틀림없는 범인으로 찍었죠. 물론 히든카드는 자백뿐이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 현장에 나가 고 씨와 대담을 벌여 범행 사실을 소상히 자백한 육성을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가 그 히든카드의 정체였던 겁니다. 검사 앞에서 또박또박 자신의 범행을 자세히 자백했으니 판사도 이를 증거로 인정할 것이란 주장이었죠. 그러나 수사기관의 큰소리와 달리 1982년 2월 1일 윤노인 살인사건의 피고인 고나리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고 씨는 사건 전 건강한 보험 외판 사원이었으나 구치소 수감 당시 허리, 가슴 등에 멍이 남아 있었고 팔이 빠져 있는 등 고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 씨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 법정에서 고나리 씨는 허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워했고, 이는 고문의 결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쇼를 하고 있으며 원래부터 디스크 환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스스로의 발언을 뒤집는 격이었죠. 허리 디스크에 시달리는 여인이 3명을 망치로 때려 눕히고 목을 졸라 살해하고 폐물을 훔쳤다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경찰의 망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 씨에게 검찰 수사에서 헛소리하면 다시 고문을 시작하겠다라고 협박했던 장본인 하무개 형사가 살인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윤노희의 통장들을 빼돌린 일이 들통난 겁니다. 형사가 경찰이 수사 중에 절도를 한 셈이었죠. 고나리 씨 사건을 통해 김헌무 판사는 당시 한국에 만연했던 고문 수사와 자백 제일주의에 제동을 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 씨를 짓밟았던 수사기관에 그 책임을 묻지도 못했고 고문 경관들은 그로 인해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역사적인 판결이 나기 석 달 전 김헌무 판사 역시 고문 피해를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몸 한번 살펴보지 않고 서슴없이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겁니다. 바로 진도 간첩단 사건이었죠. 일반인이면 몰라도 간첩 혐의자에게는 인권 따위 적용할 수 없다는 듯 말입니다. 이 진도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은 2008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한 발을 겨우 떼더라도 다른 발을 따라 떼지 못하면 결국 사람은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김헌무 판사가 그랬고 대한민국이 그랬죠. 고문 수사에 대한 제동은 걸렸지만 그 브레이크는 시국 사건 앞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1986년에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다음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일어난 이유죠. 고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확증 편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의 죄를 따질 때 증거가 있냐 없냐보다는 저 사람이 범인일 수밖에 없다는, 범인이 틀림없다는 믿음이 앞섰기에 물채운 욕조에 사람 머리통을 틀어박고 허리를 짓밟을 수 있었던 겁니다. 고문의 이유는 결국 요즘 말로 하면 답정너, 즉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말만 하면 된다는 발상이었던 겁니다. 고문 자체가 옛날 이야기가 된 듯한 요즘이지만 그래도 그 발상만큼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완전히 사라졌는지.